네, 지칠 줄 모르고 올라가던 중국 증시, 이달 10일 이후에 2주간 무려 1000포인트 20% 가깝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난해 11월 후강통 개설 이후에 중국 증시에 투자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급락의 직격탄을 좀 된소리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앞서서 중국 증시 거품 문제라든가 중국 경제 중진국 함정 논쟁도 짚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상황이 워낙 또 긴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오늘 중국 증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이야기, 좀 증시를 보면서 상당히 궁금해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중국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또 한 가지 그리스 이슈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장에 은행 영업 중단을 한다고 하고 예금 인출 제한을 하는 조치를 아직 증시까지 좀 휴장을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글쎄요. 이 모든 것이 이 채권단의 구제금융안에 대해서,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이겠다라는 이야기 이후에 뱅크런이며 꼬리를 물고 지금 사태 일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연금개혁도 하고 국민들이 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투표에 붙인다.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그리스 문제는 네. 일관된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왔죠. 예. 그리스 자체적으로 채무에 대해 상환 능력이 없으면 사실 이 문제가 협상이 타결됐다 안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불확실한 변수들이 많다는 걸 네. 말씀드렸습니다. 뭐든지 그 빚을 진 사람은 갚아야죠. 갚을 능력에 따라서 능력을 보고 그리고 국제협상이라는 거 한강 이렇게 일부 그 외신이든가 이런 게 전해주는 거 관계없이 협상단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것을 좀 예측을 해더라도 해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거 협상의 결과라는 것은 협상단에 참여하는 그래서 4월부터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채권단이 일률적인 입장을 비우다가 EU라든가 IMF에서는 플랜 B를 준비하는 그런 협상의 그 태도가 좀 변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지금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자, 일단은 채권단도 대폭 야포했죠. 70억 유로 이외에 네. 구제금융도 연장을 시켜줬고 그다음에 구제금융도 110억 유로까지 증대시키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대폭적인 양보를 이렇게 했습니다는 그 양보 전에 사실 그리스가 좀 해줘야 될 게 네. 밑빠진 독에 물이 밑빠진 구멍을 좀 작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돈을 공급하더라도 새나가를 좀 적게 해줬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리스 국민들의 그 씀씀이 이 그리스 국민들은 그 근로자들의 약 50% 정도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연금 개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연금 개혁이 준비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구멍이 작게 할 수가 없거든요. 뭘 구멍이 작게 해야지 돈을 지원더라도 좀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고 그 남아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밑빠진 독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구제금융을 이렇게 120억 유로 정도 이렇게 증액시켜서 넣는다 하더라도 그건 순식간에 빠지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치프라스 그 총리가 사실 그 채권단의 그 대폭적인 양보를 전제로 한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연금 개혁과 같은 그 긴축 이행 네. 이런 것을 좀 본인 자신은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니까? 결국 국민 투표에 붙이겠다 하는데요. 결과는 당연히 나오겠죠. 왜냐하면 치프라스 총리가 1월 달에 그리스 총선에서 승리했던 배경이 뭡니까? 긴축 이행을 이렇게 안 하겠다 하는 이걸 전제로 해서 이 젊은 총리가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주 공경스럽다 보니까 책임 회피식으로 그 국민 투표에 붙이겠다 하는데요. 결과는 1월달 결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네. 국민들이 믿지 못하니까 은행에 남아있는 자기 자신의 돈을 좀 전부 빼는 이런 상태에서 예금 이체를 막고 증시도 이렇게 하루 동안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에 해당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 예비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면 네. 한 국가의 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 채무를 남한테 지고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갚지 않겠다 하는 이런 태도로 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투표로 해서 총리에 온다는 것은 최고 통수권자의 기본적인 자질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는 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를 이렇게 잘못 뽑으면 그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최고 통수권자는 국민 투표를 인해서 책임 100%되면 결국 그리스 국민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리스 국민들도 판단을 잘못함에 따라서 네. 지금 경제 고통은 자기 자신의 돈도 이제는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하는 이런 궁지까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게 최고 통수권자를 어떻게 잘 뽑느냐 하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사실 그 그리스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인데요. 뭐 최고 통수권자 책임질 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넘겨준다 하면 자연스레 이 문제는 풀어가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과든 간에 이게 어려울 때일수록 CEO라든가 최고 통수권자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야지 이게 풀리는 건데요. 사실 그 가장 중요한 협상 파트너를 하는 이 최고 통수권자가 입장이 미온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서 어떤 결과도 나올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일일비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협상이 타결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얘기다 네.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상당히 혼탁한 국면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 이 국민투표 얘기를 하면서 이 채권단에 이제 그 시한을 연장해달라 그때까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일단 유로그룹에서는 확고하죠. 6월 30일까지다. 그 이후에 국민투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논란도 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정부에서 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시간 가는 것 어떤 움직임이 있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이야기 나눠보죠. 최근 두 차례에 걸쳐서 중국 경기와 이 증시에 대해서 짚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뭐 7% 이상 지수가 지금 폭락을 하는 상황이고 2주간 흐름으로 보면 더 큰 상황이거든요. 좀 이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사실 그 예. 방송을 뭐로 할까 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제, 중국 증시 문제 네. 고민하다가 다른 것으로 하자니 시청자분이 당신 무슨 얘기하느냐 지금 그 부채 분란 집인데 그래서 그다음이니까 그리스 문제라든가 중국 증시 문제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경제라든가 우리 증시 입장,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뭐가 중요할까? 역시 그리스 사정보다는 중국 증시 문제가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뭐 후강통이다 뭐다 해서 국내 증권사들이 모조리 그쪽으로 투자를 이렇게 유도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데요. 여기 자막에도 비춰주고 있습니다. 김현규 PD가 아주 적절하게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는 중국 증시의 모습이 이렇게 이달 그 12일에 5,166까지 가다 지금 4,190인가요? 40인가 이렇게 떨어졌죠?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 상태에서 아주 2주간 그 1,000포인트 이렇게 한 20% 폭락. 이게 중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중국 증시 투자에 대해서 신중을 기울 것을 좀 2달 전서부터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사태가 경우에 따라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중국 증시 앞날에 대해서 나쁘다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항상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2달 전서부터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그 월요일 아침부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는 지난 주말에 상당히 폭락해서 검은 금요일이다 이런 용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중국 증시 앞날에 사실 장밋빛 전망들이 워낙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이 폭락이다 보니까 더 충격을 많이 주고 있고요. 우리 투자자와들과 워낙 좀 밀접하게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 상황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네이버를 이렇게 두들겨 봤더니 아직도 그 중국의 그 전문가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의 그 주가가 이렇게 성장의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전에도 그분이 중국 주가에서 가장 높게 전망하다가 아주 떨어져서 투자자들 굉장히 울린 적이 있습니다는 이번에도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전의 그 고점은 벗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기사가 지금 이렇게 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난 1년간의 중국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번은 뭐 다 대목이죠. 그래서 항상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경제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 받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초 체력을 받쳐주지 않고 더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경계의 대목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근데 항상 떨어질 땐 더 떨어지고 올라갈 땐 더 올라간다 하는 이런 냄비식 예측들이 이제 많은 상태에서 작년에 그 제도적으로 보면 작년 11월 달에 중국의 후강통이다 보니까 대부분 국내 증권사들이 사실 후강통 효과에서 많은 세미나를 교체해서 국내 투자단한테 장밋빛 전망을 제시해서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항상 뭐든지 펀더멘탈 대비하지 못하는, 받쳐주지 못하는 주가의 흐름은 저는 증시 전문가는 아닙니다는 네. 국제금융 시장을 30년 종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펀더멘탈 대비하지 못하는 주가의 급등세, 특히 단기 급등세는 언젠가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된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중국 주가가 폭락하는 데는 이달대로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에서 좀 대거 이탈하고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얼마나 그 규모가 되고 있는지도 계속 좀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예, 이 대목에 있어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는 시기가 논란이 때가 아니라 이제 체감적으로 시기가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왔다 피부적으로 와닿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 지금은 캐리 자금의 입장상으로 보면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각종 펀드 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들은 결국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진행자께서 왜 이걸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냐면 네네. 만약에 진행자분이 있잖아요. 자, 내가 자금을 운영한다.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이제 가시권에 와서 시중 자금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하면, 자, 당신이 이 펀드 자금을 운영한 자금인데 자금은 이탈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진행자께서 당신이 고집해서 중국 증시가 괜찮다 자금을 밀어넣으면 나중에 중국 증시가 폭락하게 되면 본인 자신이 이렇게 시장에 존속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증시가 좋다 나쁘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처럼 국제 간 자금 흐름이 환차익과 금리 차이에 의한 캐리 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을 때는, 자,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이 용어를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캐리 될 때는 어쨌거나 여기에 대비해야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 넣어줬던 고객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신뢰, 설령 대비해서 중국 증시가 갔다 와도 그건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캐리 자금의 여건상 네거티브 캐리 들어가 있는데 중국 증시를 고집해서 자금을 빼내지 않을 때는 사실상 중국 주가가 폭락할 때는 그 펀드 자체의 존립 기반이 없는다 이렇게 신뢰 보겠습니다. 자체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든지 지금 글로벌 자금은 개인 자금보다도 펀드 자금에 의해서 이런 자금들에서 운영하는 상태인데요. 자금은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이거든요. 지금은 수익성보다도 신뢰성을 더 중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신뢰성 차원에서는 객관적 지표의 어떤 의존성, 나중에 설령 잘못된 결과가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의해서 리스크 관리했다 하면 나중에 그 펀드 자체에 존속 기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건 자체가 객관적 지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만 고집해서 이렇게 돼서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어떠냐? 그 펀드 자체가 존립 기반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중국 증시에서 외국 자본이 빠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한 달 전서부터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캐리 자금의 여건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목에 대해서 우리 국내 증권사의 일부 장밋빛 전망 나온데도 불구하고 한국경제 TV에서는 누가 잘났다 하는 거 아니라 저는 증시 입장에서 관련돼 없이 캐리 자금에 여기서 이론적으로는 이런 조짐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것이 이달 들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신흥국의 펀드 리서치의 글로벌 자금 지표를 보면 사실 신흥국에서 자금의 제2차 테이퍼 텐트럼 현상이 발생했고 그 중에서도 의외로 중국에서 자금이 많이 빠지는 상태에서 국내에서도 후강 투자가들이 그동안 작년 11월 이후에 한 1조 3천억 정도 투자하다가 지난 2주 정도 이렇게 보면 다시 자금이 순매도세로 돌아갔죠.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겹쳐서 중국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증시뿐만이 아니죠. 이전에 우리 경기에 비해서 좀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 경기도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7%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실 한 달 전서부터 증시와 경기 양대 논쟁에 대해서 말씀드려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중국 증시가 이렇게 폭락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경제를 버틸 수 있는, 증시를 받을 수 있는 펀더멘탈 측면이 이제부터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펀더멘탈 증거에서 가장 그 종합적인 지표에 해당되는 중국의 성장률이 나눈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습니다. 1, 4분기 성장률이 7%고 2, 4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당초에서는 미국 경기 회복과 함께 미국이 이제 2, 4분기 성장률 회복과 함께 중국의 성장률이 좀 7%보다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중국 증시의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셨던 분의 근거였었는데요. 지금 보면 중국 증시 지난 주말 폭락과 함께 블룸버그에서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을 이렇게 조사한 걸 보면 6.4%까지 내려잡는 상황이거든요. 또 중국의 중국 경기의 사회가 연거래든가 이런 데서도 7% 밑으로는 확실히 빠지겠다 하는 네.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가 또 급락, 그 다음에 2분기 경제 성장률 이렇게 6% 떨어져 그런 예상 이런 거와 함께 중국의 증시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또 발전 단계성 이렇게 보더라도 거품 논쟁, 그 다음에 경착륙 빠지는 문제, 미들 인컴 트랩 문제, 증시 함정 문제 이것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증시 거품 논쟁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항상 그 언론 보도에도 좀 퍼가 막 80배 이상 뭐 여기 나오니까 확실히 껴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느낀다고 하고 또 우리가 중국 증시 특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그 위의 면도 또 고려해야 된다는 시각에서 이게 좀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중국 증시의 폭락이 네. 펀더멘탈 증거에서 성장률과 함께 결국은 중국 증시의 그 거품력이 이거부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중국의 그 주가라든가 그 다음에 그 경기 문제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썩 나쁘진 않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 앞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계획 경제에서는 상당히 정부의 인터벤션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예측하든 간에 상당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든지 예측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 경제 원리, 개인의 자유와 창의, 각종 펀더멘탈의 어떤 객관적 지표들이 통용될 수 있는 어떤 추세, 근거, 활동이 이렇게 지속될 수 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예측이 되는 게 모든 예측 기법의 문제거든요. 그러나 북한의 경제, 중국의 경제, 계획 경제처럼 네. 정부가 딱 들어와서 탁탁탁 통제할 때는 사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예측했던 것도 쉽게 비관적으로 갈 수가 있고 중국 증시도 아무리 장밋빛 전망하더라도 인터벤션만 나오면 한꺼번에 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날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증시도 거품을 얘기할 때 이게 시장 경제가 원리가 돌아가야 주가가 뭐냐 펀더멘탈 대비해서 높게 반영되느냐 적게 반영 이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계획 경제 이런 경제에서 보면 사실 미국이라든가 이런 시장 경제 원리가 잘 돌아가는 상태에서 한 나라의 국가의 그 주가를 거품이라든가 저가라든가 이런 걸 저평가라든가 판단하는 펄이라든가 PBR 같은 평가는 네. 사실 예전부터 그런 큰 의미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시장 경제 원리에서 보통 중국 증시의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하는 지표는 중국에서는 그게 크게 유용하지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참고적으로 그 대표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걸. 자, 보통 한 국가의 그 증시라든가 종목에서 많이 따지는 퍼 가지고 보면 84배 나옵니다. 단기에 급등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뭐냐? 여지없이 거품이라는 얘기죠. 네. 거품이라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중국 증시의 장밋빛 전망하면 퍼 가지고는 84배인데 이건 유용하지 않다. 중국 증시 앞날에 괜찮다. 하는 입장을 이렇게 전망이 내놓은 이런 모습이 지난 4월달 일부 증권사에서 중국 증시를 밀어붙일 때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럼 다른 지표를 보겠습니다. 요즘 유효하는 페드 밸류에이션 모델 같은 가치 평가 모델을 보면 역시 중국은 저평가로 나오거든요. 저평가로. 이런 대목이 중국 증시 앞날에 대해서 상당 부분 헷갈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종전에 보면 고평가, 거품. 그다음에 다른 모델, 신모델이면 저평가.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고평가를 받으면 주가가 떨어질 거고 네. 저평가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 그거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증권사고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서 리스크 관리해야 될 게 투자자 아닙니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자, 그러면 이 방송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 증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한테 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은 뭐냐? 자, 수익이 날 가능성이 50%가 되고 그 다음에 손실이 발생할 50%가 된다면
개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축적되어 있던 자산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수익이 날 가능성 50%, 손실이 날 가능성 50%면 손실이 날 가능성에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융사 입장에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자, 금융사 직원 입장에서 어떠냐?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금융사 직원 입장에서 자, 이득이 날 가능성 50%, 손실이 날 가능성 50%하면 사실 제가 존경하는 이러한 그 일부 금융사의 CEO분들은 이런 상태에서는 균형을 중시해야 된다, 균형을 중시한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다시 반복돼서 말씀드립니다. 수익이 날 가능성에 더 이렇게 강점을 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금융사의 일부 금융사와 투자자의 차이점이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같은 각도라면 손실이 날 가능성이 대비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4월부터 이 워브링 마켓에서 중개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말이죠. 중국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주 뭐 시장에서도 의외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는 그 자체가 특단이기 때문에요.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특단의 조치가 왜 특단의 조치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그 정책 금리를 기습적으로 내렸죠. 시장에 예고가 없었죠. 예고가 없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그 정책 금리는 아시겠습니다. 시장 금리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가 정책 금리다. 이게 이제 내렸죠. 자, 그러면 금리라는 것은 뭐냐면 금리라는 것은 사실 내리면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가 있는데 보통 통화정책에서는 트랜스미션 메커니즘 전달 경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효과가 나기까지.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냐? 그게 9개월 정도인데 작년 그 11월부터 금리를 내렸죠. 벌써? 올해 그 3월, 6월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4차례 걸쳐서 내리니까 바로 뭐냐?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에서 시차 내에서 4차례 걸쳐 떨어뜨려 버렸으니까 이게 특단의 조치죠. 특단의 조치죠.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시장에 쫓아가서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선행성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번에 그 개독에 있어서는 지급준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중국은 제1금융권이 많이 돼 있고 그 기획경제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대한 이득분익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급준비율도 내려가지고 바로 대책의 강도상으로 보면 굉장히 강도 있는 대책을 추진했다 해서 특단의 대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통화정책 시차 내에 4차례 걸쳐서 아주 자직에 변경하면 어떠냐? 그 자체가 뭐냐면 사실 신뢰성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효과가 있겠느냐 하면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가다. 그러니까 중국도 특단의 대치가 있다. 자, 이제 저가 매수에 아주 적기다. 이렇게 또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올라가겠죠. 오늘 특단의 대치지만 그러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 항상 뭐냐면 가장 펀더멘탈 근본적 문제가 되는데요. 근본적 문제에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너무 잦은 정책 변경은 시청자 여러분도 이게 뭐 11월달, 3월달 뭐 이렇게 줄기차게 나오면 저게 정책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이 결국은 이런 각도로 보겠죠. 중국 정책당 그죠? 정신을 못 차리네?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나오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국제금리 시장에서는 너무 통화정책 시차 내에서 좀 진득하게 기다려줄 때면 기다려줘야 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너무 정책이 끌려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효과 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관점에서 그럼 누누이 이제 중국을 바라보면서 투자자들의 어떤 그 시각이라 그럴까요? 말씀드렸던 것을 계속 좀 유지를 해나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항상 제가 중국의 증시라든가 경기에 대해서는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예측하는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가일 때는 사고, 고가일 때는 중국 경기라든가 거품 여부와 관계없이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익이 날 가능성 50%, 손실이 날 가능성 50%라면 손실이 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개인 입장에 크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주가가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 더 떨어진다 하는 한국의 그 주가 예측에서 고질적인 함정에 해당되는 여기 김영경 PD께서 보여주신 가장 마지막 대목에 해당되는 냄비식, 물이 끓을 때 화끈하게 끓고 떨어질 때 화끈하게 떨어지는 이런 중국 증시에 대해서 천스타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전망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오히려
그냥 중국의 증시 앞날과 관련 없이 주가가 올라가면 리스크 관리하고 떨어지면 오히려 중국 증시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조언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올라갈 때 더 올라가면 그건 다들 예측합니다. 다들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대로 믿고 이번에 중국 증시에서 일부 증권사에 추천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브라질 국채를 팔고 그쪽으로 놨다면 제가 아마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잠 못 이루는 이러한 하루하루가 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금리며 지급 준비율까지 동시에 인하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졌지만 너무 잦은 좀 부양책이 나오다 보니까 효과도 의문시되고 예전 같으면 이런 조치가 나오면 바로 증시에도 화답을 보이는 모습 보이지만요. 그만큼 중국 좀 변동성이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상황들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